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모의 시간입니다. 재테크 시간이네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이노믹스에서 부동산사 세금 중에서 3회로 특강으로 해가지고 좀 한번 쭉 1시간 반 동안에 훑고 가자. 뭘 말을 하려고 그러면 방송 시간이 종료되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뭐 간질난다 그러나 들을만 하니까 또 시간이 끝나네. 그래서 지금 연속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47강 중에서 그러면 부자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재테크를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상속증여를 할지 다주택자의 비과세라 할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저 주택임대 사업소득세 이런 것을 어떻게 절세하고 있는가. 제가 세금은 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큰 부자들이 다루는 세금하고 우리 서민들이 이케아 집 두 채, 또 1세대 1주택, 이거 가지고, 세금을 다루는 범위는 좀 틀리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자들이 세금이라 됐든, 또 우리가 서민들이 세금이라 됐든, 국세청은 세금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합니다.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을 한 5-6개로 한번 이렇게 뽑아보면, 1번, 전번에 말했던 것처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지금 작년에만 보더라도 10명 중에 4명이 이렇게 부부간에 공동으로 소유한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양도할 때를 내다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는 특히 요즘 결혼하는 신혼부부 세대들은 이렇게 거의 많이 부부간에 공동 소유를 한다. 그럴 때 부부간에 공동 소유를 해서 또 이미 A라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세까지 증여계약서를 써서 다시 취득록세를 물어가면서까지 증여해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럴 경우는 여러 가지 세금의 혜택이 있다. 이런 말씀까지는 대강 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이렇게 큰 부자들은 상가라 할지 토지라 할지 이런 뭐 건물 이런 건데 특히 이 건물을 요새 미니 빌딩이라 할지 이런 게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이걸 현금으로 다 증여를 하자니 10에서 50% 구간에 세금이 어디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절세할 수도 없을 만큼 제대로 세금을 납세할 것 같으니까 약간 우회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그것이 기준시가 개념, 기준지가 개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격을 예를 하나 든다면 단독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아파트는 두 개 다 부동산에 가니까 지금 사장님 손에 15억 지어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는 옆에 동, 같은 동, 비슷한 시기에 실거래가로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실거래가로 등록되어 있는 딱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가격으로서 증여가액이 딱 노출되지만 단독은 아직도 비교, 평가, 감정, 그 다음에 몇 동 몇 호고 유사 거래 사례할지 이런 것이 없으므로 야는 15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그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다 물지만 이 친구는 단독은 약 10억까지 정도밖에 이렇게밖에 안 돼 있다. 한 65% 정도
거래되는 시가가 거의 다 노출됐다. 그러다 보니까 2번은 상가나 아파트를 제외한 토지라 할지,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것들은 미리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좀 부자들은.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증여하는 것보다 현금 같은 거랄지 이런 걸 바로 증여하는 것보다 건물을 내가 하나 사요. 아버지가 내가 이제 100억이 있는데 100억을 현금으로 딱 증여할 것 같으면 지금 30억 이상이니까 50% 이상의 증여세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건물을 하나 사요. 어차피 우리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전월세를 받아서 아버지가 열심히 벌어놓은 전 자산을 잘 지키면서 관리를 하고 건물을 사주고 나서 2년 후에 왜 2년 후에 팔아야 되냐 그런 것까지는 시간상 안 하겠습니다. 2년 후에 아버지가 건물 샀습니다. 지금 증여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이 건물을 증여했을 때 절세 전략이 현행 우리 양도세, 증여세, 국세 개념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금으로 캐시로 딱 노출된 금액을 요새 사는 것보다도 약간 우회하는 거죠. 아버지가 건물을 사서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증여를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비속에게. 자, 그 이유는 아까 요 공시 가격이랄지 우리가 실거래 가격이랄지 이런 가격의 이유가 있다. 언제나 제가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 한번 해주고 싶어요. 급매물 가격, 부동산 시장에서 실거래되는 가격, 시가 표준액, 공시 가격,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개별 공시 가격이랄지, 그 다음에 대표성을 가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회가 나오고요. 이런 아파트를 다시 정리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토지, 기타 이런 것들은 바로 현금 증여보다는 건물을 사서 요 2년이 지나서 이렇게 증여하는 방법들을 택한다. 이렇게 두 번째 하고요. 세 번째가 요것도 부자 책임이네요. 요즘은 부자들은 부동산이랄지 그다음에 주식, 특히 비상장 주식 같은 거 이런 것을 법인화 시켜서 이렇게 증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도 왜 그럴까요? 이것도 평가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 금액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략도 있다. 이런 부자들은 한 100억대의 큰 부자들은 부동산이랄지 주식을 법인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산시키는 거. 이건 많이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은 주식대로, 금융상품은 금융상품대로, 같은 종류의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손차손이 발생했을 때 통산해서 주식하고 부동산은 물론 같이 통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주식 대 주식으로, 부동산은 부동산 주식으로 이렇게 통산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뜻이라 그랬죠. A라는 부동산을 그동안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아주 그냥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하나 났는데 한 5억 남았네요. 근데 B라는 부동산 하나 샀는데 이게 소가사 샀거나 잘못 사가지고 필요경비 다 빼보니까 어떻게 2억이나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5억에서 2억을 같은 회계 연도에, 과세 연도에 이렇게 빼서 3억만
소득세를 내는 이런 개념도 있고, 아무튼 꽤 많습니다. 이제 증여세에 관한 개념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물건이 내가 세금에 문제가 되겠구나 그러면 증여든 상속이든 특히 양도소득세든 이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렇다 또 굳이 한다면 이제 이게 주택임대사업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면. 그래서 이것을 낱낱이 어떤 코스로 갈까, 그러니까 A라는 코스로 갈까, B라는 코스로 갈까, C라는 코스로 갈까를 분석을 해서 결국은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그런데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물론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 방법을 이렇게 방법밖에 없는 줄 알고 요 절차대로 세금을 신고한다면 우리가 이런 TV를 시청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길로 가가지고 간다면 세금을 아주 많이, 뭐 절반 이상, 어떨 때는 안 내는 경우도 많고 이럴 텐데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요거 한번 볼까요? 증여인데 부자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VIP를 관리하는 PB들은,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는, 법인회계사들은 증여하는 방법이 내가 재산을 전체 30억을 증여하는데 세금이 상당히 나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돈으로 주식을 사가지고 주식으로 증여를 할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2년 후에 이 건물 자체를 증여해버릴까? 그 다음에 요새 또 뭐 다른 여타 방법들을 생각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컨디션을 우선 하나 이렇게 여러 컨디션별로 종류별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금 아주 복잡합니다. 자, 특히 부동산 세금 중에서 저번 시간에 못다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유 있는 이주택. 두 번째가 앞으로 내가 사게 되면 이유가 있을, 앞으로 예정에 이유가 있을, 사유가 발생할 2주택, 3주택. 3번에 증여 시점, 앞으로 상속세도 비슷하지만 뭐 상속이야 내가 죽어서 내는 세금이니까 내가 내는 건 아니지만 내 재산을 받은 자가 내겠지만 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죽는다면 그렇게 뭐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요때 대부분 부자분들은 제일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보통 5개에서 4개 정도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상가랄지, 내 지금 살고 있는 본가랄지, 아까 우리 분양권 자체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여러 개를 증여할 때 순서 어떤 것부터 먼저 증여를 할 것인가, 어떤 기간을 걸쳐서 할 것인가를 좀 따져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증여를 그냥 단순 증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냥 단순 증여. 단순 증여는 단순하게 세금 많이 물고 단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단순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특히 증여할 때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를 낼 때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대부분 제일 많은 게 2주택자.
이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분도 아직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세금이란 것은 한 주택하고 또 하나의 한 주택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잘 아세요. 여기까지는 9억 이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특히 세금을 덜 낸다더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있다더라. 그러면 한 채니까 언제 팔고 나중에 팔고 없으니까 세금 없어 간단을 하는데 두 채가 되면 선후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1세대 2주택자가 한 세대가 2주택자가 두 마리 토끼를 먼저 파는 것에 대해서도 먼저 파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비과세 및 감면해주고 나중에 남아있는 이자채도 후매 나중에 파는 이 하나의 주택도 세금을 감면 및 비과세 받기 위한 양쪽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법이 1세대 2주택자, 1세대 3주택자, 3주택자도 세금 하나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주택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관한 세금에서 그랬을 때 안 낼 수가 있는데 이걸 잘못 생각해서 꼭 우리가 이런 겁니다. 먼저 파는 것은 세금이 적게 나온 것을 먼저 팔아라더라. 그래가지고 그것만 골려서 앞에다 놓고 세금을 좀 내는 게 아니죠. 상당히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는 것은 이제 비과세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우리는 지금 세법을 배우는 목적이 2주택, 3주택까지도 비과세 받고 그 다음에 감면 받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세금이 알고 제대로 대처를 하면은 그게 소득이죠. 그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2주택자분들이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도 있는데 아차 해가지고 3주택이 돼버릴 수도 있고요. 다시 다주택자로 돼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을 비과세 할 수 있는데 내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 다음이 주택 관련 세금도 중요한데요. 요즘은 미리미리 사전 증여도 하고 교통 정리를 해서 주택 외 세금을 한번 보죠. 또 주택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주택 외 세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익형 부동산을 쭉 본인이 가지고 계시다가 상가, 속된 말로 좀 구찌가 큰 거죠. 건물, 그 다음에 토지. 내가 농업용 토지는 그나마 우리 선대들이 시골의 아버님들이 8년을 경작을 하면은 우리 비과세 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8년 경작해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임야라 할지 투자형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지금 덩어리들이 큰 부분인데 주택만 세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세금을 잘 분석하면 주택만큼은 못하지만은 비과세랄지 감면 규정을 충분히 이용해서 주택만큼은 모르지만은 절세하는 길이 엄청 있다. 많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임야라 할지 나대지라 할지 그 다음에 잡종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뭡니까? 임야, 나대지, 잡종지는 거의가 비업무용 토지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10%포인트를 더 세금을 더 가산해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올해부터는 다행히 10년 이상을 보유했으면 30%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업무용 자체를 조금만 쓰면 업무용으로 만들 수가 있어서 이렇게 가산세율을 안 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방법
두 번째, 건물 같은 것도, 이 건물 같은 것도 조금만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주거용 건물로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흔히 말해서 제가 이제 이런 말도 하죠. 우리가 이제 겸용주택에서 주거로 쓰는 비율이 말하면 이 자체를 통째로 주거용 건물로 해서 여러 가지 특례 저항을 받거나 그다음에 비과세 부분이 많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웃으면서로 아이고 한 7평이 2층으로 올라가는 7평이 1, 2층짜리죠. 그래서 7평 정도가 건물 부분이 더 많아서 이거 저 완전 비과세 못 갔네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아이고 계단을 확장해 버리세요. 계단을 하나 더 만들세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세법에서는 계단 부분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은 주거 용도로 봐줘서 주거용으로 산입하거든요. 그랬듯이 A를 하나 드는 거지만 이 부동산 상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다른 여타 뭐 아까 농지 전용 토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토지 부분에 대한 것도 주택 외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세금 자체도 이렇게 낱낱이 하나 분해하고 쪼개고 분석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절세 기회가 많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절세 기회가 주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금 자체가 원래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 절세 전략을 짤 때 그래서 세금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세금을 잘 모르는 부신 분들은 거의 세금의 절세가 다운을 써거나 업계약서를 써서 소득 부분을 양도로 인한 소득 부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부분으로 거의 80%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 년부터 국세청은 아주 이걸 철저하게 이렇게 사후 관리도 하고 일단은 이렇게 계약서를 2번 이상 작성하는 거거나 이런 행위를 하시는 중개인분들은 우리가 뭐냐 업무정지, 영업정지도 그렇고 개설 등록증을 내리게 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법도 강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언제 걸리겠어 뭐 이게 한두 명이야 이게 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2,000명 이상이 여러 가지로 이 불법적인 분양권 거래에 대한 것이 또 들춰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의 과거에는 계약서 한 장만 가지고 이것이 짝퉁 계약서네, 이종 계약서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실필적 같은 금융 거래를 가지고 찾아내기 때문에 이번에도 2,000명이 조사 대상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지금 잠 못 잘 거예요. 그리고 이 세금이 지금 당장 이렇게 해서 지금 1년 지났다. 내가 한 3개월 지났으니까 발 뻗고 자다 되겠구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일이 많아서 그렇죠. 이제 속된 표현으로 잘못 걸리잖아요. 그러면 1번을 뭘로 문제 삼냐면요. 국세청은 이분이 충분히 비과세 대상인데요. 비과세 대상인데 세금 100% 안 내도 돼요. 감면 대상인데 이렇게 해서 부정행위로 어떻게 해서 이게 들춰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안 해줍니다. 이거 당연히 안 해주고. 가소신고, 불성실 신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당행위로 인해가지고 무신고, 부당행위, 이런 거는 40%의 가산뉴스예요. 40%.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부자들이랄지 서민 세금들이 47강에서 제가 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겁먹지 말고 그 부동산을 맞서서 철저하게 다른 길을 찾아보면은 충분히 세택스 길이 있다는 거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그때만 달콤한 유혹이지요. 분명히 오랫동안 우리가 조세 채적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적어도 5년 또 적어도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것은 15년 동안 우리가 발 뻗고 못 잔다. 자, 오늘은 47회 부동산과 세금 3회 특작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